냄새나는 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이제 쓸모없으니 당장 나가. 30년을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뼈가 삭도록 일한 대가치고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남편이 날린 주식빚을 갚느라 내 청춘은 고기 누린내에 찌들었는데 그 인간은 젊은 홀서빙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쥐고 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엎어진 채 굳게 닫힌 식당 문을 올려다보며 저는 울음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인간이 빼앗아간 내 30년의 피눈물을 1000배, 10,000배의 절망으로 되돌려주겠다고 검게 물든 밤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내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바닥에 쓸린 무릎과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낡은 앞치마를 적셨지만 육신의 고통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시퍼렇게 멍들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자지난 30년의 세월이 펄펄 끓는 국밥 솥단지의 하얀 수증기처럼 눈앞에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내 빚 갚아주면 내가 평생 당신 발닦개로 살게. 사채업자들이 가게 셔터에 붉은 레커를 칠하고 행패를 부리던 30년 전 그날, 그 인간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집 한 채 값을 고스란히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악덕 사채까지 끌어다 쓴 위인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 인간의 비겁하고 초라한 정수리를 보며 나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내 남편이고 젖먹이 내 새끼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버리고 오직 시장통 국밥집 아지매로 살기 시작한 것이 새벽 3시면 어김없이 핏물 비린내가 진동하는 캄캄한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살과 뼈를 고아내는 일은 지독한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소뼈와 돼지뼈를 수백 번씩 찬물에 씻어내고 행여나 손님상에 오를 국물에서 잡내가 날까 불길 앞을 단 1초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는 온몸에 땀띠가 진물로 변해 옷에 들러붙었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물을 씻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쩍쩍 갈라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스며든 핏물이 굳어버려 장갑을 벗을 때면 생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뜨거운 뚝배기 한 그릇 팔 때마다 우리 애들 학비가 생기고 지긋지긋한 빚의 붉은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양팔에 남은 화상 흉터들을 훈장처럼 쓰다듬으며 미련하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내 정성이 통했는지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마침내 마지막 사채 빚을 다 갚던 날 나는 텅 빈 가게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제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고기 누린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이고 돈길이 열리자 그 인간의 깊숙이 숨겨진 본성이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는 내 눈치만 보며 굽신거리던 인간이 식당 금고에 돈다발이 쌓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죠. 땀내 나는 주방에는 발길조차 뚝 끊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백화점에서 뽑아온 번지르르한 맞춤 양복을 입고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채 카운터를 지키며 사장님 소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고기 누린내. 당신은 홀에 나오지 말고 주방에나 콕 처박혀 있어. 손님들 비위 상하니까. 어느 날 홀로 나오려는 내게 그 인간이 코를 쥐어싸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시퍼런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에 밴 이 지독한 짐승의 누린내가 누구의 빚을 갚느라 생긴 것인데 대체 누구 때문에 내 꽃 같던 청춘이 솥단지 앞에서 잿더미로 변했는데 감히 나를 더러운 오물 취급하다니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다 늙은 부부 사이에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목욕탕에서 값싼 비누로 박박 몸을 문지르며 서러운 눈물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 인간의 셔츠 깃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도 그저 돈 좀 만지는 장사치들이 밖으로 나돌다 묻혀온 냄새려니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엔 내 30년 세월이 너무나 가여웠으니까요. 하지만 더러운 진실은 부패한 고기처럼 결국 악취를 풍기며 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한 달 전 새로 들어온 젊은 홀서빙 여직원이 문제였습니다. 30을 간 넘긴 그 여우 같은 것은 짙은 화장에 치마를 짧게 입고 꼬리를 치며 카운터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남자 손님들에게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며 교태를 부리면서도 땀범벅이 되어 주방에서 일하는 내게는 벌레 보듯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나를 때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제 뾰족한 손톱에 매니큐어만 불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죠.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시장통 장사하는 곳에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그러던 오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밤새 육수를 끓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잠시 주방 뒷방 창고에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창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간드러진 콧소리에 내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저 늙은 여편네 언제 내보낼 거야? 나 누린내 나서 진짜 미치겠어. 가게에 똥파리 꼬이는 것 같아. 조금만 참아, 내 사랑. 오늘 당장 쫓아낼 구실을 만들 테니까. 알잖아. 내가 저 촌부 지긋지긋해하는 거. 머릿속에서 무언가 굵은 동아줄이 우지끈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라니요. 내 남편의 품에 안겨 가증스럽게 애교를 부리는 저 젊은 여자의 목에 번쩍이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있었던 백금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어린 여우년의 목에 걸어주려고 그 비싼 금부치를 샀던 겁니다. 내 피와 땀을 쥐어짜 만든 내 돈으로 말입니다. 순간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나는 이빨을 악물고 창고 문을 쾅 하고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들이야. 내 고함에 도둑고양이처럼 떨어지는 두 사람. 나는 눈이 뒤집혀 다짜고짜 그 여우 같은 것의 머리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꼬리를 쳐? 내 피땀으로 세운 식당에서 감히 겁도 없이. 하지만 내 억센 손이 그 여자의 염색한 머리카락에 닿기도 전에 거센 힘이 내 어깨를 퍽 하고 밀쳐냈습니다. 그 인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해로한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든든한 방패막이처럼 그 어린 여자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서 함부로 손을 올려? 그 인간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 하나 덜었다는 듯한 뻔뻔한 적반하장이었죠. 잘 됐네. 안 그래도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당신이 억척스럽고 드세게 구는 거, 나 이제 넌더리가 나.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평생 고기 누린내나 풍기는 촌부랑더는 1분 1초도 못 살아. 뭐라고? 내가 사람이니? 내가 지은 그 지옥 같은 빈무덤에서 널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게 누군데? 내가 쉰 목소리로 피 토하듯 절규했지만 그 인간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과거 타령 좀 작작해. 이 식당 사업자 등록증, 떡하니 내 이름 석자로 되어 있어. 내 식당, 내 돈이라고. 너처럼 누린내 나는 늙은 여자는 사장 사모님 격에 안 맞아. 이제 나한테 쓸모없으니 당장 나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 인간은 짐승처럼 내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질질 끌려간 나는 30년을 지켜온 내 생명 같은 터전에서 말 그대로 쓰레기 짐짝처럼 바깥으로 던져졌습니다. 쾅! 무자비하게 닫히는 식당 철문 소리가 내 심장을 지지기는 것 같았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너머로 두 남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청춘이, 내 피눈물이 이렇게 허망하게 도둑맞다니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나를 쳐다봤지만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셔터를 맨손으로 뜯어내고 들어가 펄펄 끓는 육수를 들이붓고 싶은 사리가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치며 오열하던 시간은 딱 5분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오히려 머리가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바싹 말라붙은 자리엔 시퍼런 도끼가 뱀처럼 다리를 틀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나동그라질 때 본능적으로 챙겨들었던 내 낡은 가죽 가방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얄팍한 천국이 며칠이나 갈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자 빳빳한 서류 봉투의 촉감이 손끝에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뻔뻔한 인간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가 이 가방 안에 무엇을 숨기고 이 문을 나섰는지 30년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알량한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 하지만 단 3일 뒤 당신들이 당당하게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조차 당신들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밤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30년치의 멍청했던 내 과거가 함께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믿고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이 너무도 가여워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꽉 쥐어진 이 낡은 가죽 가방의 묵직함이 나를 다시 차갑게 일깨웠습니다. 평생을 속고만 살 줄 알았던 늙은 촌부의 치명적인 반격이 이 가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 뻔뻔한 인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쓰다듬는 내 손끝에 서늘한 칼날 같은 결의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는지조차 모른 채 한참을 헤매다 보니 시장통 구석에 허름하고 낡은 여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쫓겨나듯 맨몸으로 끌려 나온 내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아스팔트에 쓸려 피딱지가 엉겨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찬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끌짰지만
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두고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좁고 퀴퀴한 곰팡내 나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거울 앞 치명적인 정적 속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게 늙어버린 할망구였습니다. 그 인간의 말대로 내 몸에서는 정말로 고기 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살과 뼈를 끓여내며 내 살과 뼈를 갈아 넣은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로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냈고 그 인간이 사채업자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누린내가 아니라 한 어미의 그리고 한 아내의 지독한 피눈물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희생의 흔적을 저작거리에 오물 취급하며 나를 길바닥에 내던지다니요. 천천히 낡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품에 안고 있던 가죽 가방을 열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자 빳빳한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자 박명희, 내 처녀 시절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는 바로 그 대박 국밥집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 옆으로는 육수 제조비법 특허증과 우리 국밥집 간판 이름이 적힌 상표권 등록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종이 석 장이 내 앞에 펼쳐지는 순간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 제약 바이오 주식은 무조건 3연상 가는 확실한 정보라니까. 걱정 마. 우리 국밥집 보증금 뺏어 넣고 한 달만 굴리면 건물 한 채 값이 거저 떨어져. 5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려는데 술에 잔뜩 취한 그 인간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젊은 시절 주식으로 날려먹은 빚을 갚느라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세월이 무려 25년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이제 살만해지자 그 인간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도박이라는 몹쓸 병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을 꼬박 새우며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만약 저 인간이 식당 보증금마저 빼서 또 주식으로 날려버린다면 나와 내 자식들은 정말 다리 밑으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식당을 지키기 위해 저 인간 모르게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철저히 두 얼굴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식당 명의를 그 인간 앞으로 해두어 사장 행세를 하게 놔두고 나는 몰래 뒤로 빠져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룬 덕에 내 차명 계좌에는 하루가 다르게 돈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상가 주인이 건물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내 모든 자금과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그 건물을 내 이름으로 매입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새로 바뀐 건물주라는 양반은 얼굴 한번 안 비추고 깐깐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이번 달도 월세 안 깎아주면 내가 아주 난장을 칠 거야. 월세를 송금하는 날마다 그 인간은 카운터에 앉아보지도 못한 새 건물주 박 사장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건방진 입놀림을 들으면서도 나는 주방에서 묵묵히 물을 썰며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자기가 매달 꼬박꼬박 피 같은 월세를 바치는 그 지독한 건물주 박 사장이 바로 매일 주방에서 땀범벅이 되어 일하는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그 멍청한 인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인간이 식당을 맘대로 팔아넘길까봐 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30년간 끓여온 나만의 육수 제조 비법을 특허로 등록하고 식당 간판 이름까지 완벽하게 내 명의의 상표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껍데기 사장일 뿐 식당이 들어선 땅부터 솥단지 안에서 끓고 있는 국물 한 방울까지 모두 내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내 소유였습니다.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3장의 서류를 내려다보며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원래 그 인간이 또다시 빚더미에 앉아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때를 대비해 만든 생명줄이었습니다. 평생 쓸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랐건만 결국 그 인간은 주식빚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젊은 여자와의 불륜으로 내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내 피땀을 훔쳐서 그 여우 같은 것과 호의호식할 줄 알았지. 어디 한번 똑똑히 지켜봐라. 너희들이 차지한 그 화려한 성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도끼가 서린 목소리가 텅 빈 여관방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식어버린 몸이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시퍼런 용광로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관방의 낡은 세면대로 다가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을 양손으로 퍼서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질 듯 시렸지만 내 몸에 들러붙어 있던 30년치의 미련과 동정심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누를 묻혀 팔목과 목덜미를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역겨워하던 고기 누린내를 이제는 내 스스로 벗어던질 차례였습니다. 누더기 같던 시장통 아줌마의 허물을 벗고 내 권리를 되찾을 진짜 사장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거칠게 닦아낸 뒤 거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꾹꾹 눌러 발랐습니다. 평생 화장품 한 번 제대로 써본 적 없던 거친 입술에 선명한 핏빛이 감돌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조강지처가 아닌 잔혹한 사냥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덮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서늘하고 날카로운 아침 햇살이 여관방 창틀을 넘어 내 발끝을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빳빳한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내 반격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5년 전 내 특허와 상표권을 완벽하게 등록해 주었던 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잘난 식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남의 인생을 짓밟고 빼앗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지옥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시간이 밝았습니다. 낡은 여관방 문을 박차고 나서는 내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관방 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 나는 이상하리만큼 발걸음이 가벼운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울음조차 삼키지 못하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 한 발이 마치 빚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걸음처럼 단단해져 있었지요. 어쩌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너무 오래 맞고 살면 울다가도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은 도끼만 남는 법이니까요. 아침 해가 시장 골목 간판 위로
비스듬히 걸리기 시작할 무렵 나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출근에 바빴고 국밥집에서 일하던 내 모습을 알던 시장 상인 몇몇은 멀찍이 서 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지만 무릎에 남은 상처와 부어오른 손등은 밤새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달싹였고 누군가는 아는 척하려다 말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들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그 인간의 목소리뿐이었으니까요. 쓸모없으니 당장 나가. 그 말이 머릿속을 후벼 팔 때마다 심장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쓸모없다니요. 내 손으로 키워낸 식당이고 내 등골을 갈아 넣어 살린 남편이고 내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퍼 나른 뚝배기였는데 그 모든 세월을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걷어차 놓고 내게 쓸모를 입에 올리다니.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분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인간 말대로라면 나는 평생 누린내 밴 늙은 여자였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누린내가 오늘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내 죄가 아니라 내 전쟁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5년 전 처음 이곳 문을 두드리던 날도 딱 이런 날씨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누가 볼까 고개를 푹 숙인 채 살림살이 아껴 모은 통장과 도장을 품에 안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남편이 또다시 주식판에 발을 들였다는 걸 알고도 아이들 아버지라는 이유로 경찰서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네요. 지키려던 사람이 내 집안의 도둑이었음을 인정하는 데만 5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낯익은 비서가 나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내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담당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조금 더 휘어져 있었지만 나를 알아보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박명희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밤새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밥집 아줌매, 집에서는 여보 아니면 어인 나중에는 그 인간 입에서 늙은 여자 소리까지 들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차마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가방만 끌어안았습니다. 변호사는 내 무릎의 상처와 헝클어진 손등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이 벌어진 모양이군요. 나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상표권 등록증, 특허 서류, 그리고 그동안 따로 모아두었던 통장 사본과 사업자 관련 서류까지 차례대로 펼쳐놓자 회의실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이 위에 박힌 내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돈으로 만든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의 뼈국물 냄새, 손등의 화상 자국, 허리 끊어질 듯한 통증, 아이들 학비를 내고 남은 돈을 꼬깃꼬깃 접어 숨겨둔 세월이 그대로 눌어붙은 종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저를 식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비로소 이 일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젊은 홀서빙 여직원과 창고 안에서 끌어안고 있던 꼴, 내 돈으로 산 목걸이가 그 계집의 목에 걸려있던 순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밀쳐내고 식당 밖으로 내던진 일, 그리고 철문이 닫히던 소리까지
말하는 내내 손끝은 차갑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너무 아픈 일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게 되더군요. 이미 속에서 수백 번 죽어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춘 뒤에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 한구석은 아직 미련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인간이 아무리 짐승 같아도 내 자식들 아버지인데 여기서 끝장을 내는 게 맞을까? 내가 먼저 참고 또 참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늙은 여자가 마지막에 법으로 남편을 치는 꼴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젖은 솜처럼 가슴에 눌어붙었습니다. 참 우스운 노릇이지요. 길바닥에 내던져지고도 상처 입은 쪽이 먼저 체면을 걱정하는 걸 보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머릿속에 어젯밤 장면이 다시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젊은 계집의 허리를 감싸고 선 그 인간의 얼굴. 너처럼 누린내 나는 늙은 여자는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던 순간 식당 안에 퍼지던 웃음소리. 그리고 내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갈리며 끌리던 감각.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30년을 도둑맞은 사람과 그 도둑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인내는 진작 끝났고 남은 것은 내 것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핵심 육수 제조 방식은 이미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간판과 상호 역시 내 상표권 아래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명백하니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 통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질처럼 내 귀에 박혔습니다. 저 인간이 사장이라고 으스대며 들고 다니던 명함이 실은 종이장보다도 가벼운 허세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설명을 듣는 내내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픈 만큼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소풍날 새벽에도 나는 식당 불부터 켰고 고등학교 등록금이 밀릴까봐 겨울 외투도 못 사고 버텼습니다. 그 인간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나는 해장국 한 그릇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아플 때도 끓였고 친정엄마 장례 치르고 돌아온 날도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얻은 마지막 말이 쓸모없으니 나가라니. 그 말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합의 여지는 두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땀 냄새 밴 돈으로 호의호식한 죄, 제 식당에서 저를 내쫓은 죄 다 제대로 치르게 해주세요. 어설픈 경고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비서에게 연락해 서류 준비를 지시하는 동안 나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 방향 하늘이 선명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인간과 그 계집애는 내 자리를 차지한 채 카운터에 서 있겠지요. 내가 평생 붙잡고 살린 국밥솥 앞에서 이제 자기들 세상이 온 줄 알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사람은 제일 들떠 있을 때 가장 세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번졌고 내 이름 아래 둥근 도장이 꾹 눌렸습니다. 그 작은 자국 하나가 지난 30년 동안 참고 삼킨 울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돌아갈 집도 남편도 이미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내 식당, 내 이름, 내 세월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다시 들고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오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문을 나서는 내 발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세상은 여느 때처럼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나에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정오가 되면 그 인간이 평생 처음 맛보게 될 국물이 식탁 위에 오를 테니까요. 뜨겁고 진하고 한번 입에 들어가면 결코 삼킬 수 없는 지옥의 국물 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내 피땀이 서린 대박 국밥집 길 건너편의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를 시켜놓고 나는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내 식당의 간판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간밤에 30년 해로한 조강지처를 짐짝처럼 길바닥에 내다버린 그 인간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식당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 식당 문 앞에는 젊은 홀서빙 여직원이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이 대박집의 안방마님이었던 것처럼 교태를 부리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길 건너편 내 귓가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각 12시 오토바이를 탄 퀵서비스 직원이 저 문을 열고 들어가 첫 번째 지옥을 배달하는 순간 과연 저들의 환한 웃음은 어떻게 일그러질까요? 나는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술 끝을 말아 올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아침 장사 준비로 가장 바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핏물을 뺀 거대한 소뼈와 돼지뼈를 가마솥에 쓸어 넣고 화마 같은 불길 앞에서 눈썹이 다 타들어 가도록 육수를 저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주방 지붕 위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솥단지를 지킨 사람은 오직 나였고 고기 누린내를 잡아내는 육수의 황금 비율을 아는 사람도 세상에 나 하나뿐이니까요. 그 멍청한 인간은 내가 어젯밤 끓여놓고 나온 남은 국물만 데워 팔면 장사가 영원히 저절로 되는 줄 아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다방 창문 너머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식당 안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젊은 계집애는 카운터 뒤에 서서 무언가를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니 그것은 내가 30년 동안 입어 해질대로 해진 낡은 앞치마와 뒤축이 다 달아빠진 주방용 털신이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타일 바닥에서 내 동상 걸린 발가락을 지켜주던 내 생명 같은 물건들을 그 여우 같은 것은 마치 오물을 치우듯 두 손가락으로 집어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런 여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내 30년 세월의 흔적을 쓰레기로 취급하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면상을 보니 오히려 펄펄 끓던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흔적을 지우고 싶어 안달이 났겠지. 하지만 어쩌나. 당신들이 들이마시는 그 식당 공기조차 다 내 것인걸.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던 계집애가 식당 안쪽에 놓인 육중한 철제 금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나를 쫓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믿는 두 사람은 이제 그 승리의 전리품을 확인할 차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남편은 사장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다이얼을 돌렸고 여자는 쏟아질 현금 다발을 기대하며 어깨를 움츠리고 침을 꿀꺽 삼키는 듯 했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다방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앉아 소리내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당황한 듯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도 통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굳게 잠겨있던 금고 안에는 구겨진 야채가게 영수증 쪼가리와 이미 결제가 다 끝난 텅 빈 외상장부 몇 건이 전부였을 테니까요. 나는 이미 5년 전 그 인간이 주식판에 다시 기웃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철저히 방어막을 쳤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매일 영업이 끝나는 자정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챙겨나와 내 통장에 이체해 두었죠. 금고는 그저 좀도둑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빈껍데기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간이 언제 또 미쳐 날뛰며 빚보증을 서거나 주식으로 가산을 탕진할지 몰라 생명줄처럼 만들어둔 장치였건만 오늘 아침 저 도둑고양이들에게 완벽한 첫 번째 허탈감을 안겨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금 한 장 없는 텅 빈 금고 안을 미친 듯이 뒤적거리며 서로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하는 두 사람의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진정한 사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 식어버린 쓴 쌍화차를 한 모금 입에 털어넣으며 똑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으며 부탁했던 퀵 배송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 뻔뻔한 인간은 금고가 비어있다는 사실에 잠시 실망했겠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어차피 이 번화가 한복판의 대박식당 사업자 명의가 자기 이름 석자로 되어 있고 당장 점심 장사만 시작하면 손님들이 밀려와 돈이 갈퀴로 쓸어 담기듯 들어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을 테니까요. 정각 12시 시장통 한복판에 검은색 헬멧을 쓴 오토바이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로펌의 붉은 봉투를 손에 든 퀵서비스 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 내 식당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하는 경쾌한 출입문 종소리가 환청처럼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쾅거렸지만 내 두 눈은 먹잇감을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친 매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비스듬히 기대어 젊은 계집애의 손을 주물럭거리던 남편이 귀찮다는 듯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령증에 사인하는 손길에는 사장 특유의 거드름이 넘쳐 흘렀지요. 구청에서 온 단순한 위생점검 안내문이거나 기껏해야 세무서, 고지서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툼한 로펌 봉투를 북북 찢어 빳빳한 내용 증명 서류를 꺼내 펼친 순간 그 인간의 얼굴에서 핏기가 일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멀리 다방 창문 너머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만큼 서류를 쥔 남편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다 읽기도 전에 그는 마치 백주대낮에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눈동자는 사방으로 요동쳤고 거친 숨소리가 창밖으로 들릴 듯 꺽꺽거렸습니다.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던 그 계집애가 의아한 표정으로 덜덜 떠는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확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깍! 유리창을 뚫고 나올 듯한 계집애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종이다발을 불에 댄 듯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들이 방금 받아든 것은 대형 로펌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무시무시한 법적 경고장이었습니다. 수신인 최영호, 귀하는 본 특허권자 박명희의 고유한 육수 제조 비법과 영업 비밀을 무단 도용하였으며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여 불법적인 영업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즉각적인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지난 5년간의 침해, 금액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30억? 그 인간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내 피와 땀을 훔쳐간 데가 나를 고기 누린내 난다며 멸시하고 조강지처를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던진 대가가 그 서늘한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날아간 것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 구석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늘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던 오만한 고개가 처참하게 꺾이고 젊은 여자 앞에서 부리던 알량한 사장님 허세는 단 3분 만에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돈벼락을 꿈꾸며 남의 가정을 박살낸 그 계집애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머리칼만 쥐어뜯으며 주저앉은 남편을 원망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방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활짝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차가운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그토록 처절했던 내 30년 세월을 향해 나지막이 건배를 올렸습니다. 여보, 영호 씨, 벌써 그렇게 주저앉아 다리에 힘이 풀리면 어떡해. 나는 창문에 입김을 불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내 육수와 간판 이름뿐만이 아니잖아. 내 청춘을 짓밟고 당신이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땅, 그 식당 건물. 아직 진짜 폭탄은 심지에 불도 안 붙었어. 과연 내일 아침 당신 이름 앞으로 날아들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게 될까? 진짜 사냥은 이제 겨우 피냄새를 풍겼을 뿐입니다. 길 건너 다방 창가에 선 채 나는 서류를 들고 굳어버린 그 인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젊은 계집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로펌 봉투를 뜯어 첫 장을 읽는 순간 그 입꼬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 커지고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두 손으로 종이를 움켜쥔 채 멍하니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나는 그제야 식어 빠진 쌍화차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왜 그래요, 오빠? 뭐라고 써 있는데 그래? 아까 비명을 질렀던 그 여자가 다시 남편 곁으로 다가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 끝에 교태보다 짜증이 더 많이 묻어 있더군요. 남편은 대답도 못한 채 종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 위 한 줄을 몇 번이고 되뇌는 입술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명희, 내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첫 장이 특허권자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그 인간 얼굴이 무덤에서 막 튀어나온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읽고 또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눈을 의심했고
두 번은 서류를 의심했고, 세 번쯤 읽고 나서는 드디어 제 인생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미친 거 아냐? 이거 잘못 온 거지? 박명희가 왜 여기서 나와? 그 인간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내 심장 안쪽 어디선가 아주 오래 묵은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나를 어이라고 불렀고 화가 나면 야라고 불렀고 끝내는 누린내 나는 늙은 여자라고 내치던 인간이 이제 와 서류 한 장 앞에서 내 이름 석자를 떨리는 입술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석자가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잠 못 든 밤 위에 세워진 이름인지 이제야 조금 알겠지요. 내연녀는 남편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몇 줄 읽어 내려가던 여자의 얼굴빛도 금세 변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두껍게 바른 입술이 비뚤어졌고 아까까지 반짝이던 눈동자에는 탐욕 대신 계산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장난 아니잖아. 30억이 뭐야, 30억이. 특허 침해? 영업비밀? 이게 다 뭐야? 남편은 목에 가시가 걸린 사람처럼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긴 뭘 처음 봐. 그럼 그 늙은 여자가 진짜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오빠, 나한테 식당은 다 오빠 거라며. 명의도 오빠 거고 장사만 하면 돈 계속 나온다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그 계집애가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밥 냄새도 남편 얼굴도 그 인간의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지요. 돈 냄새가 빠지기 시작하니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게 얼마나 얄미우면서도 우스운지 몰랐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육수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고 나는 뚝배기 수십 개를 정신없이 날라야 할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솥에서는 국물이 제대로 끓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끓여놓고 나온 국물은 이미 바닥이었고 새로 뼈를 잡아 고아낼 사람도 누린내를 잡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 왜 이래? 밍밍한데? 아줌매 어디 갔어? 늘 있던 그 아주머니 안 보여? 문 밖에 줄을 서던 손님들 목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남편 귀에 꽂히는 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인간은 허둥대며 앞치마를 둘렀지만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국자만 들었다 놨다 할 뿐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도 못 잡는 눈치였지요. 내연녀는 홀에서 주문을 받다가도 틈만 나면 남편 쪽으로 달려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일단 저 서류부터 어떻게 해봐. 손님 받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럼 나보고 이 상황을 버티라고?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잖아. 그 여자의 얼굴엔 이미 같이 죽을 생각은 없다는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저것은 끝까지 같이 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비단결 같은 말과 애교는 돈 냄새가 풍길 때나 가능한 법이지요. 파리한 손해배상 액수와 로펌 이름이 눈앞에 찍히는 순간 저 여자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 살 길부터 살 것입니다. 손님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 국밥집 맞아? 국물에 깊은 맛이 하나도 없네. 김치도 왜 이리 맛이 변했어? 늘 있던 아주머니 안 보이니까 영 이상하네. 어떤 단골 할머니는 한 숟갈 뜨다 말고 대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맛은 주방 보던 아짐의 손맛이었어. 사장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방 한가운데 서 있던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인간도 그제야 조금은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사장 행세를 한들 이 집을 먹여 살린 건 명함도 양복도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손등 다 갈라지고 고기 냄새 밴 내 몸이었고 새벽마다 불을 지핀 내 고집이었고 누린내 한 번 안 나게 하려고 솥 앞에서 밤을 새운 내 인내였다는 거려.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용서할 마음은 티끌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득 지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독감으로 사흘을 앓으면서도 주방에 나와 뼈를 삶던 날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 솥뚜껑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 인간은 카운터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집사람은 아파도 국밥은 끓여요. 억척이야 억척? 그때 손님들은 웃었고 나도 따라 웃는 척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서러운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그 인간은 평생 몰랐을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버틴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인 짐승처럼 견딘 세월이었다는 것도요. 식당 안에서는 결국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빠가 다 괜찮다며. 법적인 문제 같은 건 절대 없다고 했잖아. 나도 몰랐다니까. 몰랐다고 끝나? 30억이야, 30억. 나 여기서 괜히 엮이는 거 싫어.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들 앞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남편 셔츠 소매를 잡아당기며 다그치더군요. 남편은 성질을 누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지금 손님 있잖아. 내가 왜 조용히 해? 오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사기당한 기분이야. 사기당했다는 말에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식당 차지한 여자가 할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습니다. 남을 속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속는 건 못 견디는 법이지요. 점심 장사는 결국 엉망이 됐습니다. 몇몇 손님은 국을 남긴 채 계산도 하기 전에 나가버렸고 어떤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다신 안 온다며 혀를 찼습니다. 내연녀는 애써 웃는 얼굴로 응대했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에 젖은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인지 아는 변호사인지 예전에 어울리던 사업군 친구인지 모를 번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통화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형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길 때마다 그 인간 얼굴은 더 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했을 테고 누군가는 로펌 이름을 듣고 발을 뺐겠지요. 평소에는 술자리에서 형님 아오하며 어울리던 인간들이 막상 진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니 재빨리 몸을 뺀 것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집만 그었을 뿐인데도 저 두 사람의 틈은 벌써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주먹이 들어갈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방 계산대에 돈을 올려두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가방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수령 확인됐습니다. 상대방 반응도 예상대로고요. 다음 조치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잠시 식당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 고개를 감싼 채 주저앉아 있었고 내연녀는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은 편이던 두 사람이 벌써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더군요. 준비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내 생각보다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변명 못하게요. 전화를 끊고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점심 햇살이 시장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분노도 이미 한 차례 활활 타오르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남은 건 확신뿐이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수모는 이제부터 저들 삶 한복판에 똑같이 새겨질 것이고 나는 그걸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오래된 화상 흉터를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흉터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한 그릇 끓였다고. 진한 국물은 아직 솥도 올리지 않았다고. 손바닥에 흉터를 문지르며 다짐했던 그 묵직한 반격의 국물은 하룻밤을 꼬박 세워 지옥의 온도로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사람의 피를 말리는 가장 잔인한 방법은 단번에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잠시 숨을 돌리게 한 뒤 그들이 딛고 선 마지막 바닥마저 모조리 붕괴시켜버리는 것이지요. 어제 낮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아들고 혼비백산했던 그 인간은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알량한 잔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다방 창가 너머로 지켜본 다음 날 아침 식당의 풍경은 내 예상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핏발이 선 눈으로 식당 문을 열며 젊은 계집애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특허고 상표권이고 다 포기하고 간판을 내리더라도 이 번화가 교차로 한복판의 대박 자리만큼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권리금에 보증금만 빼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새로 장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내연녀를 어르고 달래는 그 인간의 입모양이 훤히 보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여운 짐승이었습니다. 자기가 발을 딛고 선 그 비옥한 땅조차 실은 내가 파놓은 거대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후 2시 식당 안에는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육수를 바꾼다는 소문이 돌기도 전에 이미 어제 점심 장사를 망친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탓이었습니다. 카운터에 멍하니 턱을 괴고 앉아있던 남편과 불안한 듯 손톱만 물어뜯던 내연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운명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 유리문이 열리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체국 직원도 퀵서비스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건물 매입 때부터 모든 관리를 위임했던 부동산 신탁회사의 법무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제보다 더 두껍고 서늘한 붉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흠칫 놀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났습니다. 최영호 씨 되십니까? 법무팀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텅 빈 식당 안을 웅웅 울렸습니다.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자비 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본 상가 건물의 임대인 대리인 자격으로 명도, 소속 및 계약 해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러 왔습니다. 귀하는 불법적인 상표권 도용 및 특허 침해 행위로 상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서 제8조 특약 사항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 자정까지 건물에서 전면 퇴거해 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퇴거라니요. 보증금과 권리금 수억 원을 챙겨 도망갈 궁리만 하던 그 인간에게 당장 오늘 밤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겨나라는 선고는 어제 맞은 30억 원의 소송보다 더 끔찍한 사형 선고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식당 사장이고 버젓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당장 나가라니. 박 사장, 그래. 그 건물주 박 사장 오라고 해요. 내가 매달 피 같은 월세를 꼬박꼬박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법무팀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내밀었던 서류의 맨 뒷장을 펼쳐 남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 서류의 발신인이자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임대인 명의를 똑똑히 확인하시지요. 남편의 시선이 종이 맨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방에서 지켜보는 내 손끝에까지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붉은 인감도장 옆에 선명하게 찍힌 건물주의 이름 석자. 그 이름을 확인한 남편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박명희. 지난 5년간 매달 월세 날만 되면 지독하고 깐깐하다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던 그 얼굴 없는 건물주 카우 사장.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며 단 한 번도 콧배기를 비추지 않았던 그 상가 주인의 정체가 바로 30년 동안 고기 누린내가 난다며 벌레 취급했던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대박집 사장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닐 때 나는 그 위에서 그 인간이 바치는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며 이 거대한 건물을 내 이름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도 안 돼. 명의가 내 마누라가 건물주라고? 이 건물이 박명희 거라고?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신음이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두 손을 허우적거리는 남편의 꼴은 참으로 비참하고도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의 정점을 찍은 것은 다름 아닌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물주 박명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옆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젊은 계집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상황을 파악할 필요도 없다는 듯 카운터 안쪽에 벗어두었던 자기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뭐야? 건물주도 아니었어? 오빠가 이 식당 주인이라며. 이 건물도 다 오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남편의 고막을 찢을 듯 날아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이 다급하게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자, 잠깐만.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 이거나 어디서 쓰레기 같은 빈털터리 늙은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들러붙어. 여자는 신고 있던 구두 굽으로 자신을 붙잡은 남편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자 여자는 경멸이 가득 찬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인간에게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누린내 나는 촌부라고 당신 마누라 욕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양복, 차고 있는 금시계, 다 그 여자 피 빨아먹고 산 거잖아. 30억 빚더미에 쫓겨나는 주제에 어디서 사장 행세야. 징그러우니까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내 피땀으로 산 목걸이를 여전히 목에 건 채 그 여우 같은 것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유리문을 쾅 닫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남편은 손등을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린 채 미친 사람처럼 허허거리며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조명이 그 인간의 초라한 정수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에 대박집 사장님의 영광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파멸뿐입니다.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던 거대한 권력자였음을 깨달은 자의 절망. 그 달콤한 절망의 냄새가 길 건너편 다방 창가까지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쌍화차 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한 번 더 단정하게 고쳐 발랐습니다. 내 가죽 가방 안에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자 특허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머물렀던 내 주방, 내 식당, 내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엎드려 있는 그 인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꾼의 얼굴로 그 지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굳게 닫힌 내 식당의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울리는 맑고 경쾌한 종소리. 그 소리는 지난 30년 동안 내게는 새벽부터 고된 노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무거운 족쇄였지만 오늘만큼은 저 탐욕스러운 짐승의 지옥문이 열리는 서늘한 팡파르였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나는 내 피와 땀으로 세워 올린 나의 궁전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자기야. 돌아온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바닥에 엎드려 실성한 듯 웃고 있던 인간이 종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도망간 젊은 계집애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어 돌아온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던 남편은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내 실루엣을 보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늘등 굽은 채 낡은 몸빼바지만 입고 솥단지 앞을 지키던 늙은 촌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바른 채 반듯한 외투를 입고 내려다보는 나를 남편은 마치 한낮에 유령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경하게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당신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 어린 도둑고양이는 30억 빚더미에 깔려 죽을까봐 진작에 주랭랑을 친 것 같은데. 내 입에서 흘러나온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에 그제야 남편은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조강지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뻐끔거렸지만 짐승의 앓는 소리만 셀 뿐 제대로 된 말조차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비참한 꼴을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천천히 식당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30년을 지켜온 주방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펄펄 끓어야 할 가마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식당 안에는 누린내를 잡지 못해 역겨운 고기 잡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폐허가 될 곳을 저 멍청한 인간은 자기 혼자 힘으로 대박집을 일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카운터 앞 제일 좋은 자리에 놓인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우아한 손길로 가방의 지퍼를 열고 빳빳한 서류 뭉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로 펼쳐 놓았습니다. 탁! 붉은 법원 직인이 찍힌 부동산 등기권리증. 탁!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육수 제조 특허증. 탁! 그리고 이 식당에 간판 이름이 적힌 상표권 등록증까지. 이리 가까이 와서 똑똑히 봐. 당신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부르짖던 건물주 박 사장이 바로 내가 고기 누린내 난다고 쫓아낸 내 마누라 강명이니까. 내 말에 남편은 홀린 듯 엉금엉금 기어와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 이름과 직인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완벽한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었어? 나를 속이고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 같았습니다. 나는 콧방귀를 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속인 건 내가 아니니. 내 등골을 빼먹고 내 피땀으로 지은 식당에서 돈을 훔쳐다 그 어린 년 목에 금부치를 걸어준 게 누구인데 감히 내 앞에서 속였다는 입을 놀려. 내가 주식판에 다시 기웃거리며 우리 가족의 목숨줄을 끊어놓으려 할 때 나는 내 새끼들과 내 솥단지를 지키기 위해 이 건물을 샀어. 내가 사장 행세하며 룸살롱에서 양주를 퍼마실 때 나는 변호사를 만나 내 땀방울 하나하나의 법의 테두리를 쳤을 뿐이야. 독한 년.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 뒤통수를 이리 처참하게 칠 수가 있어. 30년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30년이라고. 그 30년. 나는 순간 분노로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에 남편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30년 동안 나는 내 빚을 갚느라 손가락 마디가 다 비틀어지도록 뼈를 깎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짐짝처럼 내동댕이 치며 쓸모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지. 뒤통수를 친 건 내 얄팍한 배신이었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내 더러운 불륜이었어. 이제 와서 부부의 정을 입에 올려? 내가 내쫓은 건 늙고 병든 마누라가 아니라 이 식당의 주인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 나의 섯을 펄어닐가래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젊은 내연녀에게 온갖 허세를 부리던 대박집 사장님의 모습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명희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던 거야. 그 젊은 여우년이 자꾸 꼬리를 치니까 늙은 주책에 헛바람이 들어서 그랬어. 당신이 내 평생의 은인인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주방 보조라도 하면서 평생 당신 발닦개로 살게. 30년 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던 바로 그 비굴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옛말이 이토록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내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벌레를 피하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한 번 배신한 짐승에게 두 번 곁을 내주는 미련한 짓은 내 인생에 이제 없어. 내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아킬레스건. 그래도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지. 애들이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아 빚쟁이로 쫓겨다니는 꼴을 지훈이 수진이가 보면 그 상처를 어떡할 거냐고. 애들 아빠를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도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내어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텅 빈 식당 안에 내 싸늘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라는 건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부터 완벽하게 짐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내가 어제 쫓겨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남편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식당 뒷방 창고에 달아둔 CCTV. 당신이 그 계집애랑 뒹굴면서 나를 촌부라고 모욕하고 길바닥에 내던지던 그 끔찍한 영상을 몽땅 복사해서 우리 지훈이 수진이한테 제일 먼저 보냈어. 그리고 이 내용 증명 서류들까지 전부 다. 뭐라고? 내가 애들한테 그걸 다 보냈다고?
당신 딸 수진이가 영상 보고 전화와서 오열하더라. 엄마 청춘을 피 빨아먹은 저런 인간은 사람도 아니라고. 만약 엄마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고소 취하하고 용서해주면 자기도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어. 지훈이는 당장 달려와서 당신 멱살을 잡겠다는 걸 내가 법으로 처리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려둔 참이야.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한 아내의 권력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핏줄인 자식들에게조차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남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비명인지 모를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발밑에서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에는 티끌만한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 듣기 거북하니까 그쯤에도 밀린 건물 월세, 내 상표 무단 도용, 특허 침해, 배상금 30억 원. 하나도 빠짐없이 법정에서 완벽하게 추징할 거야. 나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다시 가죽 가방에 챙겨 넣으며 무심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방 빼. 옷까지 하나 챙길 생각 말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사장님 양복 하나만 걸치고 내 건물에서 당장 꺼져. 이제 내 식당, 내 건물에서 쓸모없는 건 바로 당신이니까. 나는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싸늘하게 내려다본 뒤 굽 높은 구두를 돌려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오열 소리는 나에게 가장 달콤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나는 거침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젯밤 그 멍청한 인간들이 망쳐놓은 미지근하고 비린내 나는 솥단지의 국물을 남김없이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탁한 잿빛 국물과 함께 내 인생을 갉아먹던 30년치의 지독한 불행도 미련 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찬물을 틀어 가마솥 바닥을 빡빡 문질러 닦고 솥 안쪽 구석구석에 눌어붙은 냄새까지 원초적인 힘으로 긁어냈습니다. 내 식당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더럽혀진 내 땅을 다시 내 손으로 씻어내는 거룩한 출발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약속한 자정이 되자마자 법무팀 직원들이 그 인간의 양팔을 끌고 건물 밖으로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나 좀 살려줘.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유리문 밖으로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는 단말마 같은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나가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이제 나는 그 비명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가마솥에 차가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식당 안에 깊은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 안에는 내가 내쫓고 싶은 사람도 두려워할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홀로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때가 쩔고 기름이 앉은 환풍기 필터를 뜯어내고 냉장고 구석에서 묵은 식재료를 모조리 꺼내버렸습니다. 내연녀가 꾸며놓은 홀의 장식품들도 그 인간이 사장님 행세를 하며 걸어둔 면허증, 액자도 모두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낡고 해진 내 앞치마가 나오자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던 그것을 집어들고 잠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기름때가 만든 갈색 얼룩들이 지도처럼 펼쳐진 이해진 천 조각이 30년을 버텨온 내 전쟁의 깃발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치마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깨끗이 빨아서 주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이 냄새가 내 훈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 앞에는 색색의 화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진짜 사장님. 영원히 사랑해요. 엄마의 2번째 인생을 온 마음을 담아 축하하며 아들 지훈, 딸 수진 올림. 화환 뒤로 눈이 퉁퉁 부은 채 달려온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끌어안았고 수진이는 내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그 영상 보내줬을 때 나 당장 달려와서 그 인간 죽이고 싶었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딸아이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내 손등의 화상 흉터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가만히 놔뒀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내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밤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을 때도 남편 앞에서 최후 통첩을 날릴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 품 안에서야 비로소 터지는 그 눈물이 너무도 뜨겁고 서러워서 나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이긴 거야. 우리 다 같이 이긴 거야.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돌아오는 법입니다. 남편은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인간이 내 특허와 상표권을 버젓이 훔쳐 쓴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빼돌려 두었던 쌈짓돈마저 법원의 가압류로 모조리 동결됐고 건물주인 내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이 법원에서도 확인된 탓에 도망갈 종잣돈조차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술 한잔하던 의형제니 동생이니 하던 것들도 로펌 이름을 듣는 순간 귀신같이 자취를 감췄죠. 그 인간은 결국 공사판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가끔 시장통 지인들에게 10,000원만 빌려달라며 구걸하는 전화를 돌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30년 전 사채업자에게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돌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내연녀의 말로는 더 볼품 없었습니다. 내 식당에서 빼돌린 현금에 금목걸이 팔아넘긴 돈까지 챙겨 다른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녔지만 그 여자가 꼬리를 친 세대상은 알고 보니 삼중 정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손에 도리어 전 재산을 탈탈 털리고 지금은 사우나 청소를 하며 매일 밤 소주병을 끌어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는 자는 결국 자신보다 더 독한 자에게 밟히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습니다. 그들이 훔쳐먹은 내 30년의 값어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처절한 대가를 두고두고 뼛속까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내 식당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간판을 떼어낸 자리에는 이번에는 내 이름이 당당하게 박힌 새 간판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명희의 진짜 가마솥 국밥. 내 이름 석자가 간판 위에 올라선 그날 아침, 나는 혼자서 한참을 그 글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새벽이 쌓였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스며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장사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처음 보는 얼굴들도 줄을 섰습니다. 뚝배기를 비울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진짜 사장님 손맛이야. 그 가짜 사장이 하던 때랑 국물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네. 아지매 아니지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맛 지켜줘요. 여기 국밥 먹으면 서름이 다 풀려.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지.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카운터에서 밝게 웃으며 계산을 돕는 딸 수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올 때면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주말마다 달려와 무거운 뼈 포대를 들어다 날랐고 수진이는 손님들에게 넉살 좋게 말을 붙이며 가게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을 오직 혼자서 버텨온 자리를 이제는 내 새끼들과 나란히 서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나는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서자 낮게 끓어오르는 수증기가 내 뺨을 어루만지듯 감싸왔습니다. 국자를 들어 솥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흉터투성이인 내 손이었지만 이 손이 만들어낸 깊고 묵직한 국물 앞에서는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문득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내게 던졌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너처럼 누린내 나는 늙은 여자는 필요 없어.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전히 누린내가 납니다. 새벽마다 뼈를 삶고 종일 솥단지 앞을 지키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아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이것은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무너져가는 가정을 홀로 떠받치고 두 생명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나를 짓밟으려던 자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여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싸구려 향수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오래 남는 냄새입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얗고 맑은 수증기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돌처럼 굳어있던 원망과 서러움이 저 수증기처럼 하늘로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내 이름으로 빛나는 이 땅과 내 피와 땀이 녹아든 이 뜨거운 솥단지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려주는 내 자식들의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날 찢어진 내 자존심은 결코 다시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아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을 바쳐 지킨 자리에서 쓸모없다는 말 한마디에 쫓겨났을 때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으셨을까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솥단지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끓여내고 있습니다. 내 진짜 인생의 국물은 바로 지금부터 가장 깊고 진하게 우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